한국을 경멸하고 무시하던 미국 상류층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의료진의 단 한마디에 얼어붙고 마는데요. 이어 딸을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모녀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제니퍼. 뉴욕에서 태어나 자란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 여자입니다. 우리는 좋은 동네에 살고 주말이면 센트럴파크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가끔은 친구들과 오페라를 보러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삶은 꽤 평범한 미국 상류층 가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내 딸, 에스메랄다는 조금 달랐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빙판 위에서 춤추는 걸 사랑했어요. 3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신겨줬을 때 다른 아이들은 휘청거리며 넘어질 때였는데 에스메랄다는 금방 중심을 잡고 작은 원을 그리며 미끄러져 나갔어요. 마치 물고기가 처음부터 물속에서 헤엄칠 줄 아는 것처럼요. 처음엔 그냥 귀여운 놀이 같았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너무 빠르게 그녀는 재능을 보였어요. 주니어 대회에 나가면 항상 상위권, 코치들도 하나같이 이 아이는 특별하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결국 미국 최고의 피겨 클럽 중 하나에 입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클럽 첫날, 나는 솔직히 조금 긴장됐어요. 뉴욕에서도 내노라 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요. 에스메랄다도 긴장된 듯 보였지만 빙판에 오르자마자 그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마치 새처럼 날아올랐어요. 코치들도 금방 그녀를 주목했어요. 이 아이, 정말 기대됩니다. 나는 자랑스러웠죠. 내 딸이 이곳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요즘 한국 애들 너무 많지 않아? 나는 처음에 무심코 넘겼어요. 한국 선수들이 몇 명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부모들의 말이 점점 신경을 긁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미국이지, 한국이야? 솔직히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미국까지 와서 훈련을 받을까? 우리 애들이 받아야 할 레슨 시간을 한국 선수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나는 그제야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에스메랄다는 클럽에 입단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코치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 코치들은 늘 에스메랄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훈련이 끝난 후에도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곤 했고 따로 남아 보충 훈련을 할 기회도 많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코치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시선은 한국 선수들에게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않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고 코치들도 점점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국 선수들한테 밀려나는 거 아니야? 솔직히 한국 부모들 너무 집요해. 맨날 코치한테 들러붙어 있잖아. 우리는 아이들에게 맡기는데 저 부모들은 직접 코치에게 훈련 방법까지 간섭하잖아. 나도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부모들은 정말 열성적이었어요. 훈련이 끝나면 코치에게 달려가 질문을 퍼붓고 아이들의 연습을 카메라로 찍어 분석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나는 그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열성이 결국 아이들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 선수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코치들의 주목을 받았고
중요한 대회에서 점점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은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점점 불만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그날도 에스메랄다는 새로운 점프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트리플 루프를 완벽하게 성공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같은 링크에서 연습하던 한국 선수 태윤도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선수들끼리 동선을 잘 맞추지 않으면 심각한 충돌 사고가 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날 태유는 점프 타이밍을 잘못 잡았고 쾅! 빙판 위에서 두 사람은 그대로 부딪혔어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에스메랄다는 빙판 위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나는 미친 듯이 빙판으로 달려갔어요. 에스메랄다, 괜찮아. 그녀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자기 팔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의자를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종이컵을 꽉 쥐고 있던 내 손끝은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괜찮을 거야. 그냥 뼈가 좀 부러진 거겠지. 금방 회복될 거야. 스스로 되뇌었지만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에스메랄다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충돌 직후 그녀는 심하게 넘어졌고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는 처음엔 단순한 골절이라고 생각했어요.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뼈가 부러졌더라도 몇 달만 지나면 다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딸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아이라면 그렇게 심하게 부딪히고 나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울거나 신음을 했을 텐데 에스메랄다는 충돌 직후 멍하니 자기 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고통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손끝이 저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처음엔 단순한 신경 손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넘어질 때 신경을 눌렀을 수도 있고 충격으로 감각이 둔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나는 에스메랄다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갔어요.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떤가요? 팔이 부러진 건가요?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곤란한 듯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니퍼 씨 검사 결과를 봤는데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골절이 아니라 혈액 문제입니다.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혈액 문제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증상으로 봤을 때 희귀 혈액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멍해졌어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병원의 소음도, 의사의 목소리도, 심지어 내 심장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무언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아이는 피겨 스케이터예요. 아주 건강한 아이라고요. 그동안 병치레 한 번 한 적 없어요.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죠? 나는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어요. 이런 질환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역 체계나 골수에서 이상이 생기면 평소에는 멀쩡했던 아이도 갑자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에스메랄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나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으려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그럴 거야. 우리가 조금만 더 검사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 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니퍼 씨,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지만 피가 응고되지 않는 증상이 보입니다. 게다가 에스메랄다 양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아요. 이런 경우 백혈병이나 다른 혈액 질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백혈병. 나는 숨이 가빠졌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그런 병이 아닐 거예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단순한 영양 부족이거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물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에스메랄다 양이 최근 쉽게 멍이 들고 피로감을 자주 호소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면역 체계의 이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에스메랄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녀는 자주 피곤하다고 했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예전보다 쉽게 지쳐 보였고 다리와 팔에는 멍이 자주 생겼지요. 나는 그게 단순한 운동 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나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추가 검사를 더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도 이런 질환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 연구 중인 상태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료법이 없다고.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자부하던 미국. 의료 시스템이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고.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꿈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녀는 언제나 빙판 위에서 날아오르길 원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아니, 그 아이의 생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해외에서는 어떻죠?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혈액질환과 백혈병 치료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쪽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나는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내가 훈련장에서 불편하게 느꼈던 나와는 너무나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나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나는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다. 이제 에스메랄다는 피겨 스케이터로서의 꿈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나는 에스메랄다의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 나 너무 피곤해. 그 아이는 몇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으려 했어요. 나는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우리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니까. 나는 다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유명한 암센터, 혈액질환연구소, 수많은 전문의를 만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정확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밖에 없습니다. 경과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치료 방법을 고려해 봅시다. 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럼 완치된 사례는 있나요?
의사들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병은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치료법이 나오려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럼 그동안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은 침묵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니었어요. 나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믿었어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에스메랄다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빙판 위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고 강하게 날아오르던 아이가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나는 매일 인터넷을 뒤졌어요. 수많은 논문을 읽고 비슷한 사례를 찾고 완치된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이 병이 불치병이라고 불렸어요. 나는 한밤중에 홀로 병원 복도를 서성였어요. 문득 창밖을 보니 뉴욕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딸을 위해 싸워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러던 어느 날 에스메랄다와 같은 병을 앓았던 한 아이의 부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나보다 먼저 비슷한 절망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치료받아 볼 생각은 없으세요? 나는 순간 웃었어요. 한국에서요? 말도 안 돼요. 나는 한국을 스포츠 강국으로는 알았지만 의료 강국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요? 거기서 치료할 수 있나요? 그러자 그 부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이도 미국에서 치료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치료받고 지금은 완치됐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완치됐다고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백혈병이나 혈액 질환 치료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리고 환자를 위한 맞춤 치료도 훨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미국에서는 연구 중인 치료법도 한국에서는 이미 실용화된 경우가 많아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나는 한국을 단순히 경쟁자로만 봤어요. 피겨 스케이팅에서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존재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그 한국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나는 갈등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도 모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죠? 그러자 그 부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우리 같은 외국인 환자들을 돕는 의료 시스템이 이미 잘 마련되어 있어요. 의사들도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병원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괜히 갔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건 아닐까? 미국보다 더 좋은 치료가 있을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우리 아이를 포기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침이 되자마자 한국의 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소아 백혈병 완치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다. 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어요. 소아 혈액암 생존율 90% 이상.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나는 한국에 가야 한다. 나는 에스메랄다를 살려야 한다. 나는 곧바로 에스메랄다의 코치였던 한국인 코치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치료받을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는 당황했지만 곧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장 병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에스메랄다를 안고 속삭였다. 우리 한국으로 가자. 거기에서 엄마가 널 반드시 살릴 거야. 나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한국으로 떠났어요. 나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미국에서 가능한 모든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경과를 지켜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눈을 뜨면 에스메랄다가 어제보다 더 약해져 있을까봐. 어느 날은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나 다리가 너무 무거워. 그 아이가 속삭이듯 말할 때 나는 미칠 것 같았어요. 이러다 정말 내 딸을 잃을 수도 있어.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내 결정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 거긴 아니야. 내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한국? 너 농담하는 거지? 미국에서도 치료 못하는 병을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한국은 스포츠에는 강할지 몰라도 의료는 미국보다 훨씬 뒤처졌어. 내 가까운 친구들조차 나를 말렸어요. 제니퍼, 정신 차려. 너 지금 너무 예민해져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야. 가만히 기다리면 미국에서도 해결책이 나올 거야. 기다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어요. 나는 기다리기만 하다가 우리 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미 미국 의료진들은 우리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치료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과를 지켜봅시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희망 고문을 당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국 부모들과의 대립. 특히 피겨 클럽에 있는 다른 미국 부모들은 더 심했어요. 너 정말 한국으로 간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도 안 돼.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바엔 차라리 유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냥 미국에서 기다려. 우리 의료 시스템이 최고야. 곧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지도 몰라. 괜히 헛돈 쓰지 말고 여기서 좀 더 버텨봐.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 딸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자 한 부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가봐. 가서 후회하지 않길 바랄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 딸이 살아날 희망보다는 내가 실패하기를 더 바라고 있다는 걸. 그건 너무도 뻔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나는 한국이 싫었고 그들은 한국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한국 선수들이 미국까지 와서 훈련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한국을 의지하려 하고 있다.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공항으로 가기 전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에스메랄다를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가늘어진 팔, 그리고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는 생기.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엄마, 나 다시 스케이트 탈 수 있을까? 몇 주 전, 그녀가 내게 했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한국으로 가는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만약 잘못된 선택이면, 만약 미국을 떠나는 순간 딸의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 순간 다시 미국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길을 가야 해요. 나는 에스메랄다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걱정 마. 엄마가 너를 살릴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우리를 기다려주는 의사도 해결책도 없었어요. 나는 긴장됐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정말 그곳에서 딸을 치료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한국에서는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나는 눈을 감고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는 중이에요. 비행기가 한국 공항에 착륙할 때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나는 한국을 미워했다. 나는 한국 선수들이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한국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한국이 내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에스메랄다를 품에 안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나는 심호흡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고민했던 선택이었지요. 하지만 막상 이곳에 도착하고 나니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곳에서 정말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게이트를 지나가면서 나는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며 주변을 둘러봤지요. 한국의 첫인상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리된 질서 속에서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보였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나는 에스메랄다를 부축하며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한국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에스메랄다는 힘이 없는 듯 내 팔을 꼭 붙잡았어요. 엄마, 나 너무 피곤해. 나는 서둘러 예약해둔 병원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올랐어요. 한국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체계적이었어요. 나는 미국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항상 긴 대기 시간을 경험해야 했어요.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겨우 몇 분 동안 의사와 상담하고 그 다음엔 또 몇 주를 기다려야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예약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접수가 이루어졌지요. 에스메랄다 약 맞으시죠? 네, 맞아요. 바로 검사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나는 순간 놀랐다. 벌써 검사를 한다고? 우리는 검사를 위해 여러 진료실을 돌았다. 피검사, 영상 촬영, 골수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 빨랐어요. 나는 정신없이 따라다니면서도 미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게 정말 가능해? 검사가 끝나고 우리는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나는 손을 꽉 쥔 채로 앉아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미국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몇 시간이 지나자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오시죠.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 들어야 하는구나. 의사와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내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쳐 보였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에스메랄다 양의 검사 결과를 보면 소아백혈병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아백혈병. 그게 무슨 말이죠? 나는 충격을 받아서 숨이 턱 막혔다.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그냥 면역력이 약해진 거 아니에요? 빈혈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빈혈이나 면역 이상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혈액 검사와 골수 검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명확히 백혈병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백혈병. 나는 에스메랄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내 반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아는 걸까? 아니면 알고 있지만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하는 걸까?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미국에서는 불치병이라고 했던 병이었어요. 그런데 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소아백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치료 방법도 정립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했어요. 아직 연구 단계라고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연구 단계일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이미 실용화된 치료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던 병이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 있다는 병이었어요. 이 차이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나는 수없이 많은 병원에서 수많은 의사들에게 같은 말을 들었어요. 경과를 지켜봅시다. 완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 한마디로 나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살려주었어요. 치료 가능합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정말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메랄다 양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완치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나는 미국에서 이 병을 불치병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치료 가능한 병이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알았어요.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에스메랄다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 아이는 나를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어요. 엄마, 나 다시 나을 수 있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꼭 나을 거야.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진짜 희망. 이제 우리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그동안 수많은 피겨 경기에서 에스메랄다가 도전을 하는 걸 봐왔어요. 링크 위에서 수백 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서 더 높이 점프하고 더 빠르게 회전하는 그녀를. 그러나 이번 싸움은 너무도 달랐어요. 이건 피겨 대회가 아니었어요. 이건 목숨을 건 싸움이었어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을 거야. 에스메랄다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차가운 링거 바늘이 팔에 꽂히는 걸 조용히 바라봤어요. 약물이 천천히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에스메랄다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했어요. 엄마, 속이 너무 울렁거려. 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 나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위로해도 그녀는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항암 치료가 진행될수록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고 피부는 창백해졌어요.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했고 걸을 힘조차 없어서 병원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녀는 이제 빙판 위가 아니라 병원 침대 위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날은 특히 힘든 날이었어요. 에스메랄다는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도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아이가, 한때 빙판 위를 날던 아이가,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엄마.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응,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내게 물었어요. 엄마, 나 다시 스케이트 탈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눈물을 삼키면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물론이지. 넌 꼭 다시 빙판 위에서 날아오를 거야.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다시 스케이트를 타게 될 때까지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 딸이 다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에스메랄다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숟가락도 삼키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했던 아이가 이제는 짧은 거리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힘든 날도 많았어요. 어떤 날은 다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손에 땀을 쥐고 의사의 말을 기다렸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인가요?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앞으로 몇 주 더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의 손을 붙잡았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완치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몇 달 동안 나는 이 말을 듣기 위해 싸워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마침내 마지막 치료가 끝났어요. 우리는 다시 병원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나는 에스메랄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에스메랄다 양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에스메랄다는 나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나 정말 괜찮아진 거야?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이겼어.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몇 달 동안 우리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퇴원 후 에스메랄다는 천천히 다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겨우 몇 걸음만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빙판 위에서 조심스럽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녀는 내게 돌아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아직 할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속삭였어요. 고마워, 한국. 그리고 미안해, 한국. 우리 딸을 살려준 이곳이 이제는 나에게도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나는 창문 너머로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비행기는 다시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12년 만에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12년 전 나는 딸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그때 나는 두려웠어요. 불안했고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도 방법이 없는데 정말 가능할까? 나는 한국을 불편하게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피겨 클럽에서 한국 선수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나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살렸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났고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12년이 지난 후, 내 딸은 다시 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수로서. 엄마, 도착하면 바로 경기장으로 가야 해요.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에스메랄다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27살의 성인이 되어 있었다. 12년 전 병원 침대 위에서 무력하게 누워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미국 국가대표 피겨 스케이터가 되어 한국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이제 한국 갈 때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한국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치료가 없었다면, 한국의 의료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딸은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그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12년 전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한국을 믿지 못했고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공항에서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반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태윤 어머니. 12년 전 피겨 클럽에서 갈등을 빚었던 태윤의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우리는 12년 전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 꾸준히 연락을 이어왔어요. 그녀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에스메랄다, 정말 멋지게 성장했구나. 아줌마. 에스메랄다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태윤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12년 전의 나를 떠올렸어요. 그때 나는 한국 부모들이 너무 열성적이라고 불평했었어요. 그들이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 덕분에 나는 한국을 알게 되었고 우리 딸도 살아날 수 있었어요. 나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을 몰랐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데 12년이 걸렸어요. 경기장에 도착하자 나는 관중석에 앉아 빙판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 선수들도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나는 오히려 한국 선수들을 보며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한국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에스메랄다가 빙판 위로 나갔어요. 관중들의 함성이 들렸어요. 나는 손을 꼭 쥐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곧 첫 번째 점프를 시도했어요. 그 순간 나는 12년 전 병원 침대 위에서 힘겹게 나를 바라보던 에스메랄다가 떠올랐어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던 질문. 엄마, 나 다시 스케이트 탈 수 있을까? 나는 그때 울면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넌 꼭 다시 빙판 위에서 날아오를 거야. 그리고 지금 내 딸은 빙판 위에서 아름답게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한국. 그리고 미안해. 나는 이제야 진심으로 한국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이곳이 나에게도 두 번째 고향이라는 것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